네, 오늘 6 좋은 과제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인데 5시면 불 끈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너무 반가운 박사님들 얼굴 봐서 마음 설레고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 또 확인해서 너무 기뻤고, 그냥 짧게 먼저 시작하자면 작년에 또 역대급으로 아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우수한 S등급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저한테까지 들렸는데,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그 성과를 오늘 와주신 그 토론자분들과 함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일단 소개하기보다는 앞서 모두 다 소개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제 주제별로 벌써 7분의 토론자분 여기 와 계시니까 선생님들 말씀 일단 한 번 먼저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부터 이제 오늘 이 의견에 대한 말씀 주시고 또 플로어로 문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지선 선생님부터 간략히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이제 보행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과제들도 제가 이제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좋은 내용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행안전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발제를 하신 남궁지 박사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보행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어나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행이라는 것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이제 안전하고 또 불편함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고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정책이 순전히 플러스적인 것만을 만들어내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 일정 부분 희생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자를 해도 어떤 부분에 예산 투자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는 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이 보행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사람과 차량이 섞여서 이동을 하면서 보행자에게 위험이 가해지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큰 부분은 차량이 다니는 공간과 사람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를 하거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우면 사람이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만큼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보행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크게 준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동차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충격로 예시를 발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처음 계획과 똑같이 된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가장 큰 부분이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행자이면서도 또 운전자이기도 하잖아요. 차량을 운전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모두의 국민의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여기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 성과 발표회가 또 국민께 공개가 된다고 하니 국민께서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고민이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은 의견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행안전법이라는 보행안전과 관련된 단독 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긴 한데 그런 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이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가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 관련된 거, 저희가 또 노력할 부분 이런 거 플러스 이제 또 교통안전이나 보행안전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제 그 시설 개선 대 인식 개선이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시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일정 부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정부가 약간 핑계를 대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책 공급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또 정책 수요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저희도 많이 알리려고 나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는 것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별로 없으시죠. 사실 저는 저희 행안부 직원들도 안전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과 그 보행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하면 보행자가 차량의 우선에서 통행권을 갖게 되고 엄격하게 말하면 차량이 경적을 울릴 수 없어요. 보행자가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통행을 한다고 해도 경적을 울릴 수 없고 만약에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도 그것은 차량 100% 과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지 국민들이 그런 걸 아시고 보행자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운전자도 그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제 대국민 그 홍보 관련된 대국민 공모전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정책하면서 고민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또 많이 의견을 여쭙고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교통이나 보행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굉장히 사회적인 요구도 높고 저희도 그만큼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보행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그의 어린이 안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올해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중심에서 뭐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또 이제 아우리랑 같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인 그 변화되는 환경과 국민의 수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또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문을 그 유지선 행안부 안전개선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고, 사실 정책이란 단어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참 무거운 단어더라고요. 근데 그 정책과 정책 효과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앞으로 하실 내년도 사업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남설 기자님께서 다음 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남설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뭐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연구 과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관계 부처 분에서 관계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발제자분들께서 직접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시간이 되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궁금했던 게, 그 일단 첫 번째 그 아파트 녹지 관련해서 한 거는, 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한주 이사장님이 그 계획 축사에서 아마 다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성남의 구시가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빌라촌이죠. 이제 빌라촌에서는 온도가 뭐 아파트촌에 비해서 한 3도 정도 높더라라는 게, 이게 그 윤신영 씨라고 그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과학 저널리스트가 그 녹지율은 아니고 이제 녹시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뭐 빅데이터스럽게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섰을 때 이게 녹지가 얼만큼 보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 기온 체크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뭐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쟀을 때, 그리고 빌라촌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됐을 때, 여기서도 이제 아까 이한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가 한 2, 3도 정도 더 기온이 높더라라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아파트 녹지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살펴보면 굉장히 불평등 문제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녹지는 뭐 알겠는데 뭐 약간 그런 뭐 원론적이라면 원론적인 약간 문제의식이 좀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녹지에 관련해서 한정해서 좀 약간 궁금했던 거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뭐 영국의 뭐 생물 다양성 순증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 후에 생물 다양성이 뭐 10% 정도 증진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약간 뭐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는 약간 재건축 전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반포 주공 아파트 같은데 가면은 이제 거기 5층짜리 아파트여가지고 아파트 그 아파트 조경의 가로수가 이제 아파트보다 키가 더 크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아파트까지 다 헐고 이제 막 되게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개포주공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 나무만큼은 꼭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뭐 되게 울창하게 자란 나무, 이런 것들 되게 보호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존을 하거나 뭐 재활용을 하거나 뭐 아파트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했을 때 이게 뭐 순증제처럼 뭐 좀 더 기여할 가능성이 있나, 뭐 약간 요새 아파트 단지 보면은 이 지하 주차장을 다 깔고 만드니까, 뭐 반포주공이나 개포주공에는 지하 주차장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을 깔고 만들면 토심이 얕아서 이게 나무 생육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좀 약간 요즘 아파트 짓는 뭐 계획 방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사 용도 전환, 이 부분은 청사 용도 전환, 사실 청사 용도 전환이래, 이건 제 생각이고, 예, 정부 청사 그 예방적 유지 관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거기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청사 용도 전환에 그거 청사 용도 전환과 관련해서 이걸 향후 연구 과제로 이제 설정하신 약간 그런 부분, 규정하신 그 부분이 좀 약간 눈에 띄었는데, 왜냐면은 사실 청사가 뭐 오래되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사실 어쨌든 인구 감소하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시설들을 뭐 복합하고 합치고 압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공공청사도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아까 마지막 연구가 이제 AI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AI로 뭔가
유휴 저희용 그 시설을 뭐 진단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 SOC 뭐 복합 사업 이런 걸 좀 많이 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학교 복합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복합화 현장 같은 것들 좀 취재를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다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그게 문제가 뭐 약간 되게 별거 아닌 문제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생활 SOC 하면은 뭐 주민센터랑 뭐 도서관이랑 합친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뭐 주민센터가 1층에 있고 도서관이 2, 3층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제 계단 참을 기준으로 너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관리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가 고장이 나면 이건 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것부터 막 다루고, 뭐 예컨대 뭐 주민센터는 왜 너네가 왜 2, 3층을 쓰냐, 우리가 1, 2층 정도는 써야 된다, 더 공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프로그램에 맞게 설계가 안 돼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돌이 많고 갈등이 많은 부분이라서, 혹시 이런 부분을 뭔가 공공청사 관리나 이런 문제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예컨대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뭐 나중에 결국 압축하고 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저는 그런 문제로 결국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 직원들의 뭐 업무 행태라든지 뭐 어떻게 뭐 예컨대 뭐 이 공공기관이랑 저 공공기관이랑 굉장히 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 뭐 업무 협업을 몇 번이나 했고 뭐 미팅을 뭐 얼마나 자주 하고 해야 되는 기관들이고, 이런 밀접성을 따져서 뭐 이 기관하고 저 기관하고 네. 복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허 기자님께는 따로 한 2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많이 먹고 있나요? 네네네. 아니요. 저기 그 질문 방식을 좀 제가 장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다 이제 토론 어떤 대상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서밍업식으로 허 기자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관련 부처에서도 이제 해당 과제에 오신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홍 교수님하고 허 기자님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서밍업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이제 와주셨던 여기 해당 부처에서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두 분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입니다. 네, 저는 저희 기관에서 주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정부 조직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그 관리하는 건물 중에 정부 서울청사는 56년이 준공된 지 56년이 됐고요. 전부 과천청사는 한 4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왔었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아우리에서 이런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해줌으로써 저희 이제 기초적인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이제 재정당국이나 이런 쪽에서까지는 아직 그런 게 공유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청사 관리하면 그 뭐 누수하는 데를 좀 땜빵하고 이제 크랙 간 데를 좀 그 보수하고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노후한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건물들이 점점 진흥화되고 그 설비들이 복잡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선체적 예방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발표에도 설명하셨지만 일단 그 경제적으로도 그 우리가 1대 10대 100 이런 경제 그런 논리도 있듯이 이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이런 재정을 소요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사용자가 사고가 났을 때 다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부 청사 건물이라는 거는 그 청사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건물들을 이제 건물이 사람하고 비슷한 게, 사람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해야 이제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건물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해야 이런 자산 가치가 더 길게 더 연장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공감대가 아직은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건축공간연구원하고 같이 고민한 게, 이게 제도적으로 뭘 점검해야 되고 언제 점검해야 되는 건지를 의무화시키면 이걸 각 개별 기관들이 이 의무화된 조항을 가지고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관리를 미리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고민이 거의 지금 완전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소영 농촌재생지 지원팀 과장님께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촌재생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영 과장입니다. 사실 농식품부는 2024년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농촌공간재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 빈집 정비이고요. 저희가 빈집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작년에 아우리에서 한수경 박사님이 농촌 빈집에 특화된 연구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 아우리의 연구가 저희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필요했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의 이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경 박사님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주택수 비율로 보면 저희 이제 데이터처에서 나오는 주택 말고 빈집 추정 말고 저희 이제 지방 정부를 통해서 받은 빈집 실태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농촌 빈집 비율은 도시에 비해서 크게 6배 정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 빈집은 아무래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반면에 농촌 빈집은 이제 면 단위부터 포함을 해서 배우마을에 이제 널리 분산되어 있는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주택과 더불어서 이제 창고 같이 농업에 활용하는 그런 부속 건축물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조금은 다릅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이제 유효한 수단인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하시려는 이제 국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같이 정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농촌 빈집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박사님 연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의 그 정책이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이 그 농촌 내에서도 지역별로 공간 단위별로 맞춤형 빈집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이 시점에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의미를 갖는데 먼저 이제 제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계획 이것들이 실제 지방정부의 정비로 추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에 5년마다 이제 지방정부 시군 단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빈집 실태 조사도 사실 수시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좀 그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상황을 보면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그 주택별로 이게 철거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활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게 맞춤형으로 전략적으로 빈집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단위를 사실 조금 더 시군 단위에서 조금 시군마다 한 10개 정도의 읍면이 평균적으로 있는데 이걸 읍면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격자 기반으로 조금 더 맞춤형으로 빈집 정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신 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처 이제 중점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 그 단독 우색형 중심으로 봤는데 사실은 읍 중심지에서는 읍 소재지에서는 사실은 공동주택도 같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개는 면 소재지 이하의 배우마을 중심으로 어떤 체류라든가 아니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이라든가 창업시설만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읍 소재지 중심에서의 공동주택형은 이제 최근에 좀 농촌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제 청년 인구층이 좀 있거든요. 이런 청년 인구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살아보기라든가 간단히 뭔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방정부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나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신 결론, 연구 결론의 정책, 향후 정책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이제 그런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농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 빈집과 그리고 빈 상가, 그리고 장기 중단 방치 건축물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별도의 법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빈집의 정의라든가 빈집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부처 합동으로 사업도 설명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국토부와 함께 빈집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DB를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부동산원 그리고 저희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이 좀 내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 내용 중에 빈집 정비 지원기구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지원기구 조문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이런 이제 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는 지역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빈집 정비 실행력 강화에서는 이제 연구 보고서에 민간 협력형 중간 지역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법 조문에 지방정부에서 빈집 활용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제 빈집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체하는 과정에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로 긴밀하게 좀 더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성준 녹색건축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예, 오늘 명단에도 없는데 대리 참석한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뭐 건축 서비스법, 안전, 지금 녹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제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항상 아우리에 연락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항상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좀 새로운 업무들을 부탁해도 다 도와주실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연구 성과 발표를 보면서 좀 하나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녹색건축과장이니까 녹색건축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라 이런 지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혼자 쓰려면 이제 소설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다, 그걸 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면은 제 보고서가 소설이 아니라 정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참 이제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에서도 항상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앞에 세 분의 과장님께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그냥 제 전문은 아니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국 박사님 아파트 녹지 연구 관련해서는
현재 건물에서 탄소 저감의 기본 틀은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하고요. 기축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정책들도 당연히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2050 넷제로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제까지의 정책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도심의 건물이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기존의 과거에서 건물의 녹지화 방법은 주로 옥상 녹화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히트펌프 등 그 옥상 공간에 대한 수요가 너무 증가해서 옥상은 써먹을 공간이 참 많이 없었는데 옥상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건물의 인면, 뭐 단지 내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저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그 손은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옥 건축 자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로서 많이 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BTS야 원래 과거에 없었다가 생겼으니까 관심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한옥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관심이 높아질까? 이게 뭐 한옥 자체가 가진 가치가 상승한 건가? 아니면 그냥 K 콘텐츠에 다른 인기에 편승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 열기가 식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뭐 두쫑쿠야 뭐 열기가 식으면은 안 만들면 그만이긴 한데 한옥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옥 자체가 가진 가치가 오래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토리니 같으면은 하얀색 건축물 자체가 그 자체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일본의 소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정취라던가 이런 것들도 건물 자체가 이제 그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주요한 자산이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가 한옥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이것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 저감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소 저감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반갑기도 하지만 한옥의 가치가 탄소 쪽하고 연계되는 것보다 사실 그 자체가 가진 그 문화적인 그런 가능성 거기에도 포커스를 두고 또 탄소 저감은 거기에 좀 부수적인 효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조영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건축공간 AI와 빅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뭐 첫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발표할 때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다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GIGO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이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건물의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건데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아직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는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 데이터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정은 계약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 단위가 아니라 어디에는 여러 개, 어디에는 많이 한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우리가 현행화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행화할 때까지 손을 빨고 있을 게 아니라 이 AI를 활용해서 에너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건축부문이 국토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관련이 있는데 좀 개별 부처와 일하는 게 되면은 너무 그 부처의 업무 범위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함께 고민하면서 건축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우리가 건축 정책 연구원이어서 결국은 정부 부처의 이제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와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어쩌면 이제 토론은 이제 우리 강주석 선생님이나 홍경구 교수님이나 이제 허남설 선생님 해주시는 이야기가 진짜 토론일 수 있는데 시간은 좀 부족하나 우리 강주석 사무부처장님 말씀 듣고 허 기자님 말씀 듣고 홍경구 교수님께 마무리하는 순으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석 네, 선생님. 네, 건축사협회 강주석 부처장입니다.
6개 과제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과제의 의견과 작은 아이디어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파트 녹지 관련된 첫 번째 과제인데요. 1조건,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이격거리, 조경, 주차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그 법률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라면은 규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건축주의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또 강력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아파트에서 배출해내는 어떤 이런 조경에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그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7번째 순위로 이렇게 제안이 되었는데요. 국토부를 포함한 총 우리나라 건축물 관련된 인증 제도가 11개가 있고 그중에 6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뭐 110%씩 120%씩 하면은 모든 인증을 다 받으면 200%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합쳤을 때 국계법에서 정의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디어로 드리는 부분은 현재 국토부의 건축법 하위에 조경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금 우리 그 녹색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조경과 옥상 조경 그리고 벽면 조경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싱가포르나 이런 측에 보게 되면 테라스 같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조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유휴 공간에 대한 조경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조경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방금 첫 번째 과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 청사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러 연구를 오늘 이 연구 결과를 듣고 보니까 이게 꼭 정부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공통점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분에는 AM, PM, F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M은 자산 관리라고 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 접근하는 관리 체계이고, PM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건물의 임대차, 임차 관리 그리고 공간 관리를 의미하고, FM은 말 그대로 건물의 유지 관리, 즉 수선 관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정부 청사에서는 적어도 공간 관리까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일본 사례에서 지금 오늘도 봤지만 10수년 전에도 일본은 그 국가에서는 보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에서도 잘 안 보던 부분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설물의 공간 부위별로 모든 집행되는 예산의 계획과 지출 금액을 모두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일본은 건물의 어떤 유지 관리나 어떤 이런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법에서 정해지면 투덜거리더라도 다 따라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뭐 예를 들면 수도꼭지 하나, 어떤 보일러 하나라도 그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같이 퉁쳐서 집행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집행을 해서 그 데이터가 5년, 10년 쌓였기 때문에 예측 관리되는 예방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 유지 관리에서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의 부위별로 공간별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되, 이걸 결제 올릴 때 한꺼번에 퉁쳐서 뭐 1월달 유지보수 금액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내부의 상세 내역을 전자결제 시스템과 FM이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예방이 되는, 예측 관리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간 AI에서는 에피소드 3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부가 그 성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제 제목을 들어보니까 세움터에 있는 도면 데이터를 가지고 성면량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과업 내용 바꾸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한 5년 전부터 해서
국가 R&D로 또 이렇게 그 건축 AI가 계속해서 개발되었는데 시종 일관 요구한 것이 건축 도면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으면 AI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3년 전의 내용인데 또 국토부가 여러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건축 도면 데이터를 개방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고민이 있어서 그 저작권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구축된 건축 도면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움터의 현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움터는 98년도에 구축이 시작해서 2002년도에 전국에 보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전에 세움터에 있는 데이터는 과거에 카드 대장이라고 하는 수기 종이를 스캐닝해서 넣어놓은 이미지 문서가 배치도 평단면 정도 수준만 있고요. 2002년도부터 CAD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속성 정보가 최초로는 한 30여 개 붙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00여 개로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없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조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움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정비에 대한 내용이 AI에 대한 내용보다 우선 시급성 순위가 올라가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건축 도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저작권에 대한 동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지침화한 이후에 우리가 음악 공개 플랫폼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때에는 원저작권자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세움터에 들어있는 전 도면을 공개화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 AI 과제에서 조금 선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정도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허 기자님께서 아까 해주신 질문을 아니요 하시고 홍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끝내드릴게요. 그러면 저기 그 안전한 일상을 위한 보행 정책 여기서 제가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건데요. 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가장 그냥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그냥 봤을 때 지금 PM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새 뭐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얘기 많이 하고 뭐 점점 역세권을 따지는 범위가 뭐 역세권까지 뭐 지하철역까지 15분 뭐 이런 건 아니고 5분 정도가 제일 역세권이라고 지금 되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 뭐 따릉이 같은 뭐 공공 자전거도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뭐 민간 PM 뭐 킥보드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일본 같은데 가보면 사실 뭐 자전거도 되게 그냥 인도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차량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 킥보드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따르릉 비켜가세요. 이 노래 진짜 잘못된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인도에 조화롭게 다니게 하는 같이 쓰는 방법 뭐 이런 건 있나? 뭐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고요. 그리고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실 말씀을 드릴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도시 빈집 그리고 뭐 중소도시 빈집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했는데 농촌 빈집은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걸 심각한 것이냐 약간 대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중소도시 빈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슬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촌 빈집이 더 우리가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뭐 약간 농촌 문제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더 그런 것인지 좀 약간 그런 측면이 많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를 우리 홍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총 토론을 해주십시오. 예, 한 3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우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전공이 사실은 도시설계 전공이에요.
아마 이 도시설계라는 영역을 그래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아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단국대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우리 보고서를 제목이라 다 훑어봅니다. 그만큼 여기에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그랬는데 저는 이 공간 앞에다가 도시 공간으로 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사실은 도시계획과 건축에 있는 이 블랭크 공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전문가도 많이 오셨지만 오늘 기자분도 많이 오셨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는 시민들한테 좀 더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아마 학생들한테는 아마 보고서들이 다가가기 좀 쉬운데 아마 수준 높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함께했던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보고 또 읽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연구가 정책 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수님들은 연구가 사업화 단계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영역에 좀 더 다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화 단계로 가서 정말 우리가 피부에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과거 20년보다 앞으로 5년이 더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앞에 이제 최고 마지막 발표를 주셨지만 이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지금 아마 올해부터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인면 디자인이나 또는 조감대 디자인은 절대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근데 설계는, 건축 설계는 저희가 보기에는 5년 이내에 AI가 만들어낸 아트가 웬만한 전문가가 만든 아트보다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로컬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저는 이제 지금 수원시 총괄 계획과를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 계획에서 그 기획에 해당되는 건 용역이 안 나갑니다. 용역비 다 줄였어요, 거의. 왜? 공무원분이 다 합니다, 이제. 그리고 조감도 공무원분이 다 뽑아냈습니다. 이 물결이 이제 성남시 가게 될 거고요. 용인시 가게 될 것이고 서울시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왜? 이유는 국민들이 이 비용을 20분의 1 이상 줄여줍니다. 근데 이 물결을 우리는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렇게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이런 거대 변화의 물결을 아우리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건축계를 고민하시는 많은 선후배 분들 또 우리 도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하면서 또 다른 그 K컬처에 해당되는 건축의 영역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발표를 갖고 이제 토론을 하는 자리여서 또 마침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모셔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거를 기반으로 다음번에는 또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아우리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
토론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거 저도 있을 때 못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방식의 토론이 적절한가 하는 것도 늘 아쉬움이 남는데 원장님 뭐 여력이 되신다면 그 어떻게 이 정책 연구에 대한 토론 문화를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도 한번 해주시던지 하여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정말 작년도에 굉장한 성과를 이루셨던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좀 다 칭찬 일변도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 박사님들 가장 더 잘 아실 거고 또 여기 좋은 말씀 해주신 그 여러 과장님들도 또 사석에서 여러 요청 사항들을 드려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또 내년도에도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과 발표회를 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